네, 안녕하십니까. 영남대학에서 작년에 퇴임을 하고 지내고 있는 이강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세 번째 강연자로 불려 나온 까닭은 아마도 제가 선생님 어, 연구실을 지킨 마지막 대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음, 예, 선생님은 언제나 연구실에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그때보다는 젊게 나오신 그 얼굴이었습니다. 선생님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말은 몇 마디 하지 않으셨고, 저를 침묵과 장기침으로 길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 또 조혜숙 교수가 선생님의 그 핵심 그 전공인 고전 시가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와 관련된 방법론에 대해서 어, 강연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와 안 겹치는 그런 범위에서 판소리, 고소설, 기타 뭐 문학교육 관련 선생님의 업적을 음,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선생님 그 학문 방법론으로서는 그 아까 이야기가 나왔지만 연희 전문을 졸업하시고 학도병으로 가셨다가 돌아오셔서 그 서울대 경성대학에 편입을 하셨습니다. 그때 고전문학 전공 교수로서 도남 조현재 선생과 가람 이병기 선생이 계셨습니다. 도남 선생의 민족사관 그리고 도남 선생님의 고전에 대한 이런 감시관 뭐 이런 것을 배우셨는데 선생님께서는 이런 그 스승이 이렇게 사인을 해주시는 이런 액자를 만드셔가지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보관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도남의 친필 사인이고요. 이것은 가람 이병계 선생의 친필 사인입니다. 가로지기 타령 책에 그 사인하신 것인데 그 가람 선생의 수제자로 김삼불 선생이 있었고 그 배경 선생님이 함께 공부를 하셨는데 그 아까 사진 나왔지만 이분이 왼쪽 분이 김삼불 오른쪽 분이 배경 선생님이신데 김삼불이 이제 월북하고 하시면서 가람 선생님 혼자 그 배경 선생님이 혼자 공부를 했습니다. 두 분이 상당히 친했고 또 배경 선생님 가끔 김삼불의 그 탁월함, 천재성 이것을 우리들한테도 말씀하시고 했습니다. 국문학 전사 초간 초고가 정학성 선생님이 갖고 계신 것이 그 드러났는데 이게 이제 우리들은 학교 다닐 때도 국문학 전사 백철과 가람 이병기 공조로 되어 있는데 그거 사실은 그 가람 이병기 선생님 그 고전 부분을 배경 선생님이 그 집필하셨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게 가람 선생님의 이 친필 초고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 어느 정도는 그 국문학 전사의 초고를 가람 선생님이 작성하셨고 그 체제나 보안 이런 거를 배경 선생님이 하신 거로 그렇게 이제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또 배경 선생의 독특한 그런 견해도 국문학 전사에 들어가는 건데 다른 원시 종합 예술 개념 이게 배경 선생님의 그 친필 노트에 이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국문학 전사의 상당 부분은 배경 선생님의 집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기에 기존 두 파가 있었는데 아까도 언급이 됐지만 우리 문학회 해방전 경성제대 졸업생이 중심으로 된 또 유물사관파 김태준 등 있었는데 이 두 학파에 대해서 배경 선생님은 함께 비판적인 그런 입장을 보이시고 그 한국 전쟁 중에 국어 국문학회를 주도하여서 결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도남과 가람이 뭐 부역의 혐의나 기타 등등 김산불, 월북 이런 거 관련해서 두 분이 경성대학을 떠나게 되었고, 그래서 경성대학 해방 후 졸업생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구구국문학회를 결성하고 이끌어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1952년도에 선생님이 만드신 자료라고 되는데, 자세히 보면은 그 민요집이라고 표지가 붙어 있고, 밑에 보면은 광양으로 민요를 떠난 거로 되어 있는데 1952년 한 4월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 전쟁 중에 백인 선생님께서 고향 광양으로 답사를 떠나셔서 이런 자료집을 남겼다. 그래서 아마도 한국 전쟁이라는 매우 이렇게 불안정하고 미래를 확신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이런 자료들이라도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 국문학 개념을 정립하고 한문학 수용의 어떤 논리를 제공한 건데, 요거는 국문학의 개념 규정을 위한 제언이라는 요 글을 통해서 문학이란 그 표현 수단인 언어의 형상적 창조를 통하여 역사의 전전에 공헌하는 예술이라는 이 문학의 개념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문학은 역사적 특수성, 언어적 형상성뿐만 아니라 그 역사적 특수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된다. 그래서 두 키워드를 아주 잘 연결시켜서 우리 국문학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로써 여러 가지 이 국문학의 어떤 학적, 문해과학적 연구가 가능하게 됐다고 판단하는데, 특히 이 한문학이 어떤 변명도 전제도 없이 우리 국문학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 그래서 그 이우성 선생님께서도 성대 쪽에서 대학원생들한테도 가끔 이 한문학이 이렇게 이제 당당하게 국문학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 백영 선생의 덕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해과학으로서의 학문을 표방했다는 것. 그러면서 실정주의 방법론도 중시하고 구미의 그런 비평이론, 뉴 크리티시즘 이쪽의 수용을 강력히 주장하고, 그 도남 선생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매우 비판적이었다. 즉 국문학 연구를 운동의 어떤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비판적이었지만은 조금 뒤로 가면은 여러 가지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또 개성해야 될 것은 개성해야 된다는 이런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특히 그 국문학사를 한국 사람의 생활과 연결시켜서 이 도남 선생은 무매개적으로 두 항을 연결시켰지만은 그 백영 선생은 중간의 매개 단계를 여러 가지를 설정하여서 그 국문학사 전개를 설명하셨다는 점. 그래서 도남을 비판하면서도 개성한 이런 면이 있다. 특히 백영 선생이 강조하셨던 것은 이런 그 작품을 골동품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폐쇄적, 회고적 방법, 이거 곤란하다. 적극적인 비평을 통해서 살아있는 고전을 읽고 살아있는 고전을 연구해야 된다는 것을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강조를 했고, 그 당시 또 그 혁신세대라고 불리는 아주 다양한 방법론을 무장한 혁신세대가 등장했는데, 그 제2세대로서 백영 선생이 이 그룹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선생님도 앞장을 서셨습니다. 뉴 크리티시즘을 응용하고 신화 비평도 적용했습니다. 특히 주체적 근대화를 주장했는데, 국문학의 주체적 야생적인 근대화 과정을 추적하고 고전 문학과 현대 문학의 연속성을 분명하는 데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문학사의 범위를 넘어서 미술사, 음악사를 아우르는 예술사적 시도를 했습니다. 초창기 국문학 연구의 민족주의적 학풍은 개성돼야 한다고 주장된 이 부분이 바로 그 도남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일정 정도 개성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대한 실정적 검증을 아주 또 중시하셨습니다. 견실한 실정적 기초작업 위에서 작품 자체의 예술성, 형식적 측면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꼼꼼한 자료를 살피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새 자료들을 많이 발굴을 하고 해제를 썼습니다. 그래서 낙성제 문고, 최문은전, 개반전 등등 표의록은 번역하여서 책으로 내시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작가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7면을 중심으로 이 작가론을 제출했고 또 많은 추가적인 이런 작가론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적 작가의식을 횡포한 폭력에 대항하고 음흉한 책략과 불안에 저항하는 저항정신이다라 규정하여서 이런 규정에 바탕을 두고 작가론을 펼쳤습니다. 저 생각에는 그 중에서 이게 본격적인 논문은 아닐지라도 이 윤동주론이 가장 빛을 발하는 거로 생각합니다. 백윤 선생 스스로 윤동주의 시를 보존하여 세상에 알린 일, 평생 한 일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백윤 선생은 윤동주 시집을 간행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윤동주가 한국 현대 시사에서 가장 탁월한 시인임을 널리 알리는 윤동주론을 지속 제출하여 윤동주 연구의 지침과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가론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한 것은 한국 지성사의 서술이었다고 보겠습니다. 한국 지성인들이 전통적으로 부조리한 현실과 치열하게 대결하고 살았던 갈등적 인물이었다고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청운파와 백운파를 나누어서 그중에 이 청운파를 작가론에서 제외시켰던 점,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하여서 보면 작가론은 어떤 작품을 창작한 작가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는 한국 역사 전개 과정에서 지성적 전통을 형성해 준 인물들에 대한 연구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또 국문학의 특질로서 무엇을 탐구를 했습니다. 도남 선생의 은근과 끈기를 참조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국문학의 특질로서의 무엇을 탐구하신 것이죠. 그래서 밀고 당기고 맺고 풀고 멈추고 움직이는 것이 둘이 아니고 하나이며 하나가 아니며 둘인 한국 문화의 원리를 선명하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조화의 미, 맺고 푸는 원리, 전통음악과 함께 문학에서 맺고 푸는 원리를 발견하셨고 맺고 푸는 원리를 가장 충실하게 정교하게 성화 발전시킨 것이 판소리 음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수와 명창의 주고받음 여기에서 맺고 푸는 원리를 찾아내셨고 또 토박이 말과 한문투의 말 사이의 긴장관계 여기에서도 이 맺고 푸는 원리를 발견을 하셨고 세 번째는 너그러운 마음가짐. 우리 전래의 멋은 여유롭고 너그러운 마음가짐이 밖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하고 특히 그 소설에 그 판소리계 소설의 인물들의 그런 관계를 너그러운 마음가짐이라는 관점에서 해명을 하셨고 또 해학을 또 다른 특징으로 설정을 하셔서 이 해학을 다시 해학과 풍자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계시고 18세기 그 예술 활동 이 대부분 이 해학의 미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해학의 대척적 미의식으로서 한을 거론하셨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어떤 한계에 이를 때 반드시 극한의 절망 상태에 빠져드는데 이때 서구인은 신에게 기이하고 중국인은 자연에 몰입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을 중심으로 삼았기 때문에 어떤 그 한의 정서가 축적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것이 특히 그 판소리 창에서 그게 잘 구현된다. 그래서 판소리 향자는 이 한을 드러내는데 그 목소리가 적당해야 된다. 그래서 그 목소리에 그늘이 있어야 되지. 너무 맑고 밝으면 판소리 창자로서는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내면적인 힘이 밖으로 나타나는 이런 멋이 또 우리의 독특한 특징이다. 특히 고소설 여성의 매력들이 대체로 이 내면적인 외모보다는 내면적인 그런 아름다움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또 낙선제본 소설을 발굴을 해내시고
그 뒤로 계속 그 연구를 하셨습니다. 1966년 배경 선생님 주도 아래 낙선제본 소설이 발굴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중앙일보를 비롯한 주요 일간지들이 크게 보도했고 또 선생님께서는 그 뒤에 해제를 제출하시고 인봉소와 낙성비룡 등은 영인본으로 간행하여 소개를 하셨습니다. 천수석과 보온기후록 등은 중앙일보에 현대어로 번역을 하셔서 또 연재를 하셨습니다. 먼저 중앙일보가 그 국문학사가 바뀐다 이런 제목으로 이게 아마 8월 22일인가 1967년 그러다니까 8월 22일경에 이게 일면은 아닌데 이렇게 먼저 보도를 하고 나서 8월 25일 날 일면 톱 기사로 국문학의 획기적인 새 자료 하면서 한 번 더 이 사건을 보도를 했습니다. 먼저 선생님께서는 낙선제본 소설이 세계관의 변모가 나타난다. 즉 구문과 같은 그런 이원론적 세계관을 보이는 기속적 세계관도 있고 춘향전과 같은 평민계 소설의 현실주의적인 이런 세계관도 있는데 낙선제본 소설은 이 양자가 공존하면서 현실주의적으로 기결된다는 점을 강조를 하셔서 그로서 이거는 세계관의 변모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막후 인물이 등장한다. 주인공의 배후에서 사건의 진전을 조정하고 주인공의 위기를 극복시킬 뿐만 아니라 일종의 프롬프트처럼 사전에 사건의 단서를 일러주는 구실을 한다. 즉 신의 대행자인 막후 인물이 설정됐다는 이 점을 낙선제본 소설의 두 번째 큰 특징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새로운 인간형 여기에 이제 이 악인들이 등장하는데 이 악인들은 간악한 흉내를 꾸미면서 주인공을 괴롭히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만의 정말 절실한 사연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새로운 인간형의 탄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자연 경제 상황이 잘 나타나 있고 또 신분제의 변동, 양인이 천인으로 전락하고 양반이 부잣집 머슴으로 전락하는 뭐 이런 양상들이 즉 신분 변동이 경제적인 어떤 처지에 따라 이루어지는 이 양상을 낙선제본 소설이 잘 보여주고 있다. 즉 의인은 낙선제본 소설의 소설사 내지 문학사적 위상을 정립했고 낙선제본 소설 중 상대적으로 짧은 작품을 대상으로 했고 이런 완월 회명령과 같은 거대 장편 소설에 대한 연구는 그 배경 사후 후배 제자 학자들에 의해서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것 역시 배경의 선구적 업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수석과 보온기록이 1966년, 1967년 사이에 중앙일보에 연재가 됐습니다. 요거는 천수석인데요. 이렇게 요즘 우리 연재소설과 거의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연재가 됐습니다. 배경 선생님께서 뭐 중앙일보도 대단하지만은 고전 연구자가 이런 일간지에 소설을 연재한다는 이런 생각을 하신 게 오늘날 생각해도 상당히 이렇게 특별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요거는 보온기후로 정병욱, 옴김, 김화경 그림 이분은 이렇게 사파를 그리면 이렇게 또 액자용으로 주셔가지고 아직도 이 액자가 보관 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경 선생님의 매우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인 판소리론에 대해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선생님은 판소리를 18세기 신흥예술이 발생하게 되는 시대적 산물로 간주하고 판소리를 전통문화의 큰 흐름에서 통시적으로 봐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정립했습니다. 판소리 음악 연구의 당위성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판소리 적천에서 국문학계에서 이렇게
제기됐고 국악계에서는 무가기원설이 제기됐는데 이 양쪽에 대해서 동시에 다 비판을 하셨습니다. 즉 판소리 사설은 단순한 적청의 소산이 아니고 또 판소리 음악을 민속 음악과 동일시해서도 안 된다. 문학 또는 예술의 창조에는 지식인이 핵심적 주체로 참여했다. 이런 지식인이 핵심적 주체로 참여했다는 이런 그 선생님의 그 어떤 생각은 그 시가에서도 좀 나타나시고 그 소설의 경우에도 이제 나타나신 것 같고 전통 예술에도 이 점이 계속 강조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기본 관점은 판소리 연구를 쇄신할 수 있었던 감각과 해안은 이 유소년 때부터 생성되었다는 거죠. 아까 그 사진도 허경정 선생님 보여주셨지만은 이 배경 그 광양 고택 이 사랑에 과객이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광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학부 다닐 때는 하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답사 때도 여기 가서 막걸리도 마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왜 경상도 하동이라고 생각했지 전라도 광양이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선생님도 그 전라도 광양이라 이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 서울대 국문과가 이 경상도 출신들이 좀 많은 이런 것도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선생님이 또 남해에서 또 출생을 하신 그런 부분하고 영향이 되지만 어떻든 행정구역상은 이게 광양이라고 합니다. 이 광양 고택에 그 과객이 끊어지질 않았는데 그 과객 중에는 이 가야금이나 통소 등을 연주하는 그 예인들이 가끔 오셨는데 이 배경 선생님이 어릴 때부터 이런 전통음악에 아주 자주 접했기 때문에 그런 그 감각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전통음악 음악 자체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거기서 얻어낸 지식이 배경으로 하여금 판소리라는 공연예술의 전체적인 본질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가 잠깐 그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지금 채팅창에 요거 원 논문을 올려놨습니다. 같이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기본 관점으로는 판소리의 음악적 요소가 인간의 음성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뭐 새소리, 바람소리 등 이런 그 음향까지 포함하는 이런 소리라는 개념으로 포괄해야 된다고 주장하셨고 또 판소리의 무대 구성이 창자와 고수가 공연하는 2인 무대라는 이해를 통해 판소리 본질을 공연예술의 차원까지 고려하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학, 음악, 연기까지 이것을 아우르는 서종훈 교수는 이런 관점을 통체적 시각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교정을 하셨습니다. 판소리는 음악, 문학, 연극의 여러 특질이 결합되어 짜여진 종합예술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판소리를 문학적 현상 안에서가 아니라 여러 예술 분야에 걸쳐 있는 현상으로서 그 본질을 파악해야 된다고 주장하셨고 판소리 할 때 이 판의 개념을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놀이하는 곳 이런 개념에다가 어떤 행위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옹근 과정 이런 뜻으로 또 이 판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여서 판소리의 장르론의 전개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판소리의 창조에 대해서는 이렇게 문헌을 참조하시고 또 국악인들의 견해도 종합해서 거의 정설에 가까운 이런 설명을 하고 하셨습니다. 판소리 유파를 이렇게 또 나누시고 가풍도 설렁제, 석화제, 경드름제 뭐 이렇게 나누셔서 적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기교 뭐 이런 등도 설명하고 특히 그 판소리 발성법에 대해서는 명창의 음악적 자질과 수련법을 설명을 하셨는데 명창은 통성의 변화를 주는 것이 원칙으로서 수련을 통해 목청음에 살이 붙고 그늘이 따라야 깊은 맛을 낼 수 있다고 하셨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맑은 목소리, 노랑목, 함성, 전성, 비성 이것은 4가지 깊이여야 될 목소리인데 이는 절대
그 명창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 특히 선생님께서는 김명한 고수로부터 이 북치는 것도 직접 배우시기도 하고 춘향가 전편을 이렇게 이제 그 연주를 하셨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단론은 고수의 북치는 방법을 논한 것인데, 고수의 기능과 장단의 종류를 설명하고 장단을 치는 법까지를 논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단을 판소리 사설 내용과 긴밀하게 연결시켰습니다. 장단의 종류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런 이 판소리 음악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이런 설명을 할 수 없었고, 북문학 연구자 중에 유독 우리 백영 선생님께서 이 경지에 들어갔다고 김명한 고수가 거듭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김명한 고수이시죠. 그래서 전체를 정리하면 사설의 경우에는 사설의 서민예술로서의 성격을 중점적으로 검토했고, 판소리의 희극적 미의식이 눈물 속에 웃음을 자아내는 효과를 거두는 데 있음을 논파를 하셨습니다. 판소리 사설을 문학적으로 탐구할 때도 판소리의 본질을 항상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배경 이전의 판소리 연구는 주로 주변적인 이런 성격이 강했는데, 정말 판소리에 대해서도 배경생은 판소리 작품 자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을 하시고 어느 정도 기틀을 잡으셨다고 하겠습니다. 또 전해지지 않는 이 판소리 작품을 또 이제 찾아내는 이런 노력을 하셨는데, 대강의 짐작을 하셨는데, 이게 후대 박순호 소장본 개호사가 공개되면서 선생님이 추정한 것이 정확하게 맞았다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판소리 감상회를 주선하시고 또 꾸려가시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계몽적 역할을 하셨다는 것이죠. 한국 브리테니카 지원으로 판소리 감상회를 100회까지 개최했는데, 판소리 감상회의 아까 말씀드린 그 강한영 선생하고 같이 해설을 맡으셨습니다. 음악적 측면, 문학적 측면, 소리꾼의 기량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하셔서 판소리의 대중화에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개별 작품이 지니는 이 독자적 구성원리나 미학적 특질 이런 것들도 대중들의 수준에서 적절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고, 이런 요게 그 조선일보의 이 판소리 부엉의 시금석이다 하는 이런 식으로 크게 안내가 되고 있고요. 선생님께서 이 판소리 감상회에서 해설을 하실 때는 이렇게 철저히 메모를 준비를 하시고 그 해설을 하셨고, 이것이 바탕이 돼가지고 판소리라는 단행본이 나오셨다고 합니다. 요는 이제 그 청중들에게도 이런 판소리 사설집을 나눴고요. 그 선생님께서는 이 판소리 명창을 많이 아시고 또 이 판소리 감상회에 이렇게 초대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김소희 씨나 박조선 씨 이런 분들이 이 판소리 감상회에 초대되셨고, 이 명창들의 가치를 재인식하는데 선생님께서 아주 심혈을 기울이셨다고 평가됩니다. 소리꾼 선정에 매우 까다로웠다. 백영 선생님이. 이 브리테니카 사장이었던 이 한창기 씨의 전기집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백영 선생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정병욱 교수는 감상회에 올리는 소리와 소리꾼의 선정에 무척 까다롭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초대된 명창들입니다. 이선유, 김연수, 진재선 이런 명창들이 판소리 감상회에 초대되었습니다. 이게 다 끝나고 나서 판소리 사설집까지 가능됐습니다. 이게 뒤에 붙은 뿌리 깊은 나무 판소리 전집에 그 LP판하고 그 뒷부분에 사설집이 붙어 있는데, 여기 붙어 있는 사설집 사진입니다. 또 선생님께서는 전통 문화예술에 대한 실천적 운동을 하셨습니다. 특히 그 1970년대 서울대 국문학과 교육과정에 판소리 과목을 설치를 하셨습니다. 직접 강의를 하시고,
그래서 선배들, 저 선배들한테는 랩실에서 판소리 녹음 테이프를 들려주셨다는데 저희들이 3학년 때니까 판소리 강의 들을 때는 박조선 명장이 직접 강의실로 오셔가지고 그 판소리를 한 번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백여생의 탈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70년대 이 대학가 그 학생운동의 중심지였는데 그 아무도 지도 교수를 맡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백인 선생님께서 그 지도 교수를 맡으셔가지고 그 아주 그 우리 전통 공연의 그 개성과 지속에 열정을 보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학가에서 탈춤 운동이 전개되던 1970년대 탈춤 운동이 감시의 대상이 되었는데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1971년 창립된 서울대학교 민속가명극 연구회 지도교수를 맡아주셨고 판소리와 탈춤 등의 전통 공연 예술에 기울인 배경의 관심과 열정은 개인적인 취향이나 풍류 생활을 뛰어넘는 사회적 운동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여기 이제 1976년에 서울대 민속가명극 공연 사진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또 중등 문화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즉 요컨대 신군문화사의 그 표준 고전을 선생님께서 책임 집필을 하셨는데 이것이야말로 그 정말 이 고전이 학생들이 즐겨 읽고 그 고전을 학생들 자기 학습자 자기 자신들의 그 현실에 적혀서 새로운 창조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고전 교과서를 잘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표준 고전을 계속 개편을 해서 거의 이게 1960년대, 70년대 고등학생 중에 이 표준 고전을 텍스트를 하지 않는 학교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런 점에서 선생님께서는 평소에 이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학은 어떻게 연구해야 될 것인가, 문학은 우리 삶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이런 질문과 실천을 이 문학 교재 개편에 그대로 관철시켜서 우리 그 문학 교육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셨다고 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문학 교육 사회에도 큰 획을 그으셨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대강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문외적 이념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문학 학문을 추구하였던 배경 선생님은 견실한 실증적 기초 작업 위에서 작품 자체의 예술성, 특히 그 형식적 측면을 과학적으로 해명해 가셨다. 배경 선생님은 역사의식에 기초한 전통문화 탐구의 정신을 지켜가셨다. 과거만을 탐구하려는 복고적 국학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을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좀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하기 위하여 새로운 탐구학과 국문학을 평생 이끌어 가셨다. 배경 선생님은 국문학의 주체적, 자생적 근대화 과정을 추적하고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연속성을 구명하려 하셨다. 이를 위해 문학사의 범위를 넘어서 미술사와 음악사를 아우르는 예술사적 연구를 개척하셨다. 고전문학과 현대문학과의 구분에서 전통의 단절이라는 부당한 혐의가 만들어져 한국의 현대문학에 이식문학 혹은 식민문학이라는 굴레가 씌워진 것을 통탄했다. 그것이야말로 일본 제국주의 잔재가 아직도 우리 학교에서 가셔지지 않는 증거라 하셨다. 이에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구분을 없애고 역사적으로 이론적으로 국문학이 통합적으로 연구되고 실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스스로도 실천하셨다. 이런 배경 선생의 문제의식은 분단이 극복되지 않고 전 지구적 위기에 민족의 미래가 위태로워진 오늘날 여전히 되새기고 발전시켜야 될 위대한 유산이다. 배경 선생님은 국문학을 비롯한 전통 예술 문화 연구 영역에서 학문적 기반을 갖추고 비약을 이루어내셨다. 한 연구자의 존재가 끼친 선한 영향력과 공적은 이렇게 컸다. 제가 이렇게 나선 김에 아주 짧은 그 시간 동안 저 소회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경 선생님께서는 제가 석사 논문을 심사할 때 그 먼저 누우셨고 저는 석사 논문 심사를 그 선생님 댁에서 선생님 침대에 누워 계실 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논사훈련소에서 선생님 부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학부 때부터 강의를 듣고 석사까지 지도를 받았지만 저 개인적으로 백 선생님 너무 일찍 가셨습니다. 음, 오늘이 뭐 한신 기념일인데 그리고 또 돌아가신 40년이 되셨는데 저는 선생님 돌아가신 그 생각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 선생님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선생님 은혜 누가 그렇지만 선생님께서 일찍 가셨지만 그 뒤로 박사과정 공부할 때 학위를 받을 때 대학 교수가 될 때 학생을 가르칠 때 음, 정년 퇴임할 때 또 학술상 받을 때 그럴 때마다 끊임없이 선생님을 생각하고 선생님 존함을 불러서 선생님 은혜 이 자리에 다시 감사를 올립니다.